베어마켓 랠리냐 서머 랠리냐 지난달부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약세장 속의 일시적인 반등 현상을 뜻하는 베어마켓 랠리. 과연 베어마켓을 탈출한 것이 맞을까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논쟁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제 경기 침체 논쟁까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어떤 답을 찾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이 베어마켓 랠리 종료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그 일정상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25일이 그 빅데이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보면 추가 금리 인상 여부 관련해서 금리 인상 폭이 어떻게 되느냐 관련해서 금토위 8월 그 금통위가 열립니다는 사실 시장의 관심은 지금 말씀대로 지난주에 그 말에 이렇게 외신들을 이렇게 보고 직접 그 통화를 해보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느냐 이 논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환율 문제도 다뤘습니다는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에 그 1330원대 진입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마 대내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가 잭슨홀 미팅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시청자분이라든가 주식 투자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지난주에도 이거 방송했습니다는 지난주에 최애 나스닥 지수는 한 24% 정도 올랐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종료된 게 아니냐 여기서 또 이제 불거졌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일반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하면 가장 상징적 의미가 많은 S&P가 조만간 그 20% 이상 올라가서 강세장에 그 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 지표에서 보면 200일 이동 평균을 상향 돌파하면 베어마켓 랠리의 그 이렇게 지속 여부, 종료 문제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이 논쟁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점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역시나 그 지금 S&P가 사실 두 가지 전제 조건 20% 이상 상승한다든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빨리 이렇게 진입하지 못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시의 그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으면 대체로 보면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나스닥 지수가 6월 16일 이후에 24%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있을 때는 지금은 S&P가 이렇게 곧바로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각도에서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는 이런 양상이 텍스 마이닝 기법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주에 외신에 나온 얘기를 이렇게 보면 베어마켓 랠리가 종료되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는 지금 50-50 해서 50대 50 정도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사실 그 팽팽하게 맞서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 25일에 있는 물론 이제 시작이 됩니다는 잭슨 미팅의 결과 그리고 이걸 반영하는 9월달 페드 회의의 결과 이 문제가 더 단기적으로 미국의 그 증시라든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이렇게 보면 작년부터 증시의 최대 이슈였던 인플레 문제는 좀 한물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향후의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이 측면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서머스 교수가 사실 블룸버그에 나와서 고정 패널이거든요. 중국이라든가 미국 증시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썩 녹록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기 상황이 중장기적으로면 지금 논쟁이 벌고 있는 증시 향방을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월가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방금 실물 경기에 의해서 이 증시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고비는 한 차례 좀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인플레 고비는 한 차례 넘긴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시장의 방송에서 그 미국에서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 예. 인플레에 대한 빈도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플레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한물 좀 이렇게 뒷전에 물러간 감이 있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 인플레 주도국은 좀 미국이거든요.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4대 인플레 지표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정영국 PD께서 4대 인플레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것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는
사실 그 4대 인플레 지표가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한물 이렇게 뒷전에 물러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대 인플레 지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선 가장 관심사가 소비자 물가죠. 그래서 6월 달에 저기 이렇게 CG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9.1에서 8.5%로 비교적 큰 폭으로 돌아야겠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생산자 물가 하루 뒤에 발표했습니다는 6월에 11.3%에서 9.8%로 한 자리대에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기대 심리가 중요하다. 페드 입장, 파월 입장에서는 기대 심리를 차선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기대 심리가 높으면 임금 인상 요구, 비용 인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스파이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기대 심리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대 심리도 꺾이고 있습니다. 향후 1년 후의 기대 심리도 저쪽에서 꺾이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식료품 가격 기대 심리거든요. 아마 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체감 물가의 가장 중심 지표에 해당되거든요. 이것마저도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하다가 좀 뒷전에 물렸는데요. 그러면 인플레가 완전히 꺾였느냐 하는 이 측면이 시청자분한테 관심사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국의 인플레 통계 방식은 전년 동월비 방식도 있습니다는 항상 미국에서는 전월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인플레는 연율이라는 개념이 미국의 국민들한테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년 동월비로 이렇게 계산해서 저 수치들은 전부 전년 동월비입니다. 그런데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어떻게 추이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전월비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월비는 기저효과가 베이스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3개월 이동 평균을 보는 거거든요. 분기는 2분기 연속 분야. 그다음에 월별 지표는 저 기저효과를 이렇게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3개월 이동 평균을 보는데, 자 그러면 7월 달 죽었죠. 8월 달 죽으면 9월 달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대체로 3개월 이동 평균에서는 이전의 이동 평균에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8월 수치가 9월 10일 전후에서 발표되는데요. 누차에 말씀드리는 9월 10일에 발표되는 8월의 인플레 지표를 봐야 인플레가 정점이 지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통화정책도 반영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표에 나온 것처럼 둔화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데 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이렇게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었죠. 그렇죠. 우리 이제 캐스터분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는 이 문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눈에 익은 자막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사 중에서 가장 강한 매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블러드다. 그래서 블러드가 해서 연말까지 1.5%포인트 금리를 올라갈 때 이 표는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연준회의가 있을 때 한번 그립을 진다는 측면에서 6월 달, 7월 달, 9월 달 0.75%씩 한번 가격 올려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경기 상황에서 0.5, 0.5, 0.5 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블러드 총재가 지난 주말에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폭을 0.75%로 이렇게 사실 다시 한번 주장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바치긴 했습니다는 예. 사실 FOMC 멤버들 중에서도 지난주에 나온 걸 이렇게 보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 0.75%포인트를 인상을 지지했지만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이것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시나리오에 똑같은 시각이죠. 예. 근데 지금 시장의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차익 실현해서 나스닥 지수가 20% 이상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는 측면에서 악재와 호재가 있을 때는 악재에 더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0.5%, 0.75%에서 0.75%를 더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금리 인상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베이스 이펙트에서 8월의 인플레 지표를 더 봐야 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중요한 것은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는 것이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주 고민이거든요. 예. 기대 심리는 초기에 그립을 확실히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사실 열어놓았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1%포인트,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는 100bp 인상 가능성은 지금은 0.75%, 0.5% 인플레 안정. 이런 측면에서는 이 가능성은 지금 멀어졌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문제가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가 문제에 대해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0.75%포인트 이것을 블러드 청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확실히 타이밍을 한 차례 놓쳐서 그런지 이 기회가 있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런 이 기조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실물 경기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다 보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시청자분들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은 지난주에 7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었는데 예. 의사록이죠. 예. 이건 이제 담은 것이 의사록이죠. 의사록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실물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자, 매파 발언을 했지만은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하겠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블러드 총재께서는 0.75% 강하게 그립을 치겠다. 상당히 FOMC 금리 결정권자 중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내용들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하루 간격으로 발표됐던 7월 FOMC 의사록과 그다음에 블러드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언이 다르게 됐습니다.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자, 그러면 7월 달 FOMC 의사록의 결과가 금리 일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러드 총재의 개인적 발언도 있지만 7월 FOMC 의사록에 나온 결과는 각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시각을 통해서 사실 강한 매판을 유지하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럼 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왔을까 하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블룸버그에서 서머스 교수가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경기 문제도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경기 문제에 대해서 4가지 지표 가지고 실물 경제 사항을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것이 경기 선행지수죠. 지난주 말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3월 이후에 5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형이 거래일 기준으로 3월과 6월과 달리 한 달 연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의 최후의 버텀록을 생각했던 고용 문제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이것도 상당 부분 일부 지표가 흐트러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확인됐습니다는 NBR 전미경제연구소가 2분기 성장으로 이렇게 경기를 침체하냐 아니냐 파악할 때 1분기 역성장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2분기 역성장 마이너스 0.9%, 2분기 연속 역성장했거든요. 그래서 NBR의 경기 침체에 빠졌느냐 공식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미 경기 침체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7월 의사록에서 강한 매파를 지향하겠지만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가 종전의 의사록과 6월 의사록과 달리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실물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게 페드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고민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사실 여러 차례 짚어주시긴 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이든 대통령과 이 경제 관료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까? 네, 지금 또 하나의 논쟁이 사실 그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보면 4가지 확정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보이는데 바이든과 앨런 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는 입장의 마지막 버팀목이 고용시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고용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되지 못하는 요인이 1990년대는 jobless recovery,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이 따르지 않는다 하는 이 측면이 뉴 이코노믹 신화를 낳았던 배경입니다. 신경제 신화를 낳았던 배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jobless rece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주말에 이렇게 고용시장이 그러면 당신네들이 경기를 그 침체가 아니라고 보는 이런 그 고용시장 보면 2가지 논쟁 가지고 했거든요. jobless recovery냐 아니면 jobless recession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문제가 jobless recession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업률은 분명히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우리가 보면 올해 들어서 0.1%포인트 격차를 대고 있긴 하지만 3.5에서 3.6% 실업률이 계속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은 자연 실업률 개념입니다. 요건 좀 시청자 여러분께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완전 고용 수준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완전 고용의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페드는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과 밖으로 이탈된 사람과 동시일 때 고용 수준을 실업률 수준을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수준이 추정이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기복이 있지만 고용시장만큼은 3.5에서 3.6% 이렇게 돼서 정전과 다른 현상이다. 수치상으로는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역성장으로는 되는데 2분기 연속. 근데 고용은 약 3.5에서 3.6%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8월이죠. 7월이죠. 예. 7월 그 실업률이 3.5%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거꾸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개선됐던 모습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더더구나 실업률 같은 이런 개념에선 국민 입장에선 가장 이렇게 관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소득 이하의 이렇게 고용 사정은 더 악화되는데 정부에서 발표되는 실업률은 3.5에서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으로 발표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ob rece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장 없는 고용 창출이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이 가능할까 이 문제거든요. 대체로 보면 이 논란은 잭슨 홀 미팅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실업률 개념에서 보면 실업자 수가 해외 유입되는 사람은 이렇게 자발적 실업으로 감지된다. 거기서 빼진다. 그리고 코브라 이펙트라 해서 지원금을 과다하게 바이든 정부가 많이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정부에서 돈 많이 주는데 왜 내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이제 자발적 실업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고용지표는 경기의 후행지표다. 선행과 동행이 후행일 때의 후행지표다. 그래서 상반기에 마이너스 1.6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0.9가 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지금 사실 실업률 발표 이후에 발표되는 주간 그 고용지표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지금 흐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고용시장이 이렇게 호조를 들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는 서머스 거스 같은 사람이 협조를 구할 만큼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하반기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바이든 행정부의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인플레 감축법인데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실물 경기를 상당히 회복시키겠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인플레 감축법이긴 하지만 지난 주말에 이렇게 경제 토론 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은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미국의 복귀 플랜, 바이든노믹스 핵심이 되고 있는 복귀 플랜에서 고용 창출을 얻는 신뉴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를 이렇게 확정시키는 사회적 인프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완전 고용은 완전 고용됐기 때문에 뉴딜법은 이제 뒷전에 물러났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 인플레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가 초기에 3조 5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 맨친 같은 당의 의원이 반대라든가 이런 측면이 워낙 되면서 이것이 사실 중간선거 이슈가 되면서 이 문제에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 급한 나머지 규모 자체를 확실히 줄이고 3조 5천에서 지금 4천 여기 나오죠. 300억 달러 정도로 완전히 줄이고 두 번째는 뭐냐 명칭을 사회적 인프라법에 대한 명칭이 워낙 부정적이고 같은 당의 조 맨친도 반대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미국 국민에서 자 중간선거 인프라를 잡는데 반대를 했어? 그럼 공화당도 사실 국민의 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명칭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언론조차도.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뿌리를 보면 미국의 바이든노믹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재정법, 이 미국의 재정법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 이것이 과연 인플레 감축법이 첫 번째 인플레를 감축시킬 수 있느냐, 안정시킬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4조 3천억 달러 정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1조 달러도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GDP 규모를 볼 때 또 미국의 부채 규모를 일단 너무 작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안정 효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 효과, 최소한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바이든 정부가 경기 실물 경제 침체 우려들서 휘석시킬 만큼 사실 그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지배적 시각입니다. 서머스 교수의 견해도 비슷한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플레를 위해서 페드가 초기에 이렇게 금리 인상폭을 확실히 빨리 가지는 샥 셀프 방식으로 채우고 있죠. 충격요법 방식을 채우죠. 그래서 3월 달에 0.25, 그다음 해에 5월 달에 0.5, 다음 해 6월 달에 0.75, 7월 달에 0.75 해서 매월 한 단계 노멀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이제 충격요법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충격요법도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어떠냐? 면 결국 실물 경제 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정도에서 보면 이 충격요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폭이 9월 달 0.75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정점에 도달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좀 위축된 만큼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베어마켓 랠리 과연 종료된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남긴 하거든요. 네, 논란이 되는데요. 석학끼리 논란이 되는 겁니다. 논란이 되니까 우리 것처럼 미천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만 짜드리면 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1년 전에 사실 균형의 미학을 강조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아는 종목이 있으면 빚내서 투자해라 하는 것도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차익을 실현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해서 현금 보유 전략의 334, 343 시청자 여러분이 귀에 따갑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자, 2분기가 굉장히 주가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연초부터. 그때에 대비해서 어려울 때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증시 붕괴론자 나왔지 않습니까? 뭐 1,800, 2,050 나왔는데요. 그렇지 마십사. 해서 가슴에 못 가면 안 됩니다. 해서 또다시 이제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한 10%나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고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가 종료되느냐 지속되느냐 하는 이 여부도 누구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사실은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균형의 미학으로 지금 한 20% 이상 올랐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차익 실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주가의 그 상승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6월 중순에 15% 정도 우리 이 방송을 이렇게 맡고 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은 서영호 작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그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은행의 예금금리를 볼 때 한 3배 정도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3배도 더 되는 것 같아요. 15% 정도 이렇게 상승했으면 차익을 좀 실현해주는 이론적인 모습을 지금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종목 투자에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는 금융 상품도 예를 들어서 글로벌 마켓 ETF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그냥 주가 올라갈 땐 고고만 하지 말고 사실 차익 실현하는 것도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태에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사실 미국 주식만 있고 한국 주식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도 주식 잘 나가죠. 뭐 인도 주식 좀 넣는다든가. 그래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테마 ETF도 지금 브라질이든가 이런 쪽에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확장하는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전문가에 의존하는 이런 그 현상일 때 이거 너무 이렇게 전문가가 틀려서 내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맞출 때는 내가 그 재산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아는 종목이 있을 땐 빚내서 투자를 하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4월에 그 중순에 증시가 어려울 때 증시 붕괴론 코스피 1800 얘기할 때 그 사람 믿고 공매도 치거나 건버스라든가 인버스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 측면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문가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전문가 못지않는 이렇게 서로 기량 세력을 있는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오픈 날리지, 열린 지식을 구해서 지금과 것처럼 이런 상황에 서로가 만약 베어마켓 랠리를 두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다 아니다. 그 전문가, 월가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투자의 지혜를 찾아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자의 지혜, 참 마음속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원달러 환율 움직임,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서부터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제2의 외환위기 뭐 이런 쪽의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오고 예.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서 환율이 지금 다시 국내 시장에선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큰 흐름은 이렇게 보일게요. 이건 이제 귀가 따갑도록 보여지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추세가 어떨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2020년 3월에 1285원에서 작년째 1080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서부터는 1080원에서 지금 환율이 1285원을 지나서 1325원 정도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1325원 수준이 1285원 대비해서 정상, 코로나 직전의 정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환율이 그냥 1325원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이 대목을 추세를 파악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근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25원 정도를 해서 연중 최고치를 지난 금요일에 장중한 때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 약세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 다시 좀 이렇게 강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국내 무역 수지 적자가 좀 폭이 커지는 측면, 그다음에 외환 보유가 좀 절대 수준이 감소되는 측면, 이런 네 가지 요인을 지적해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에 1330원대 진입이 빠르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국면이 된다.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오늘 이제 이 대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1300 이렇게 20원대 장중한 때 최고치 기록해야 외국인들은 3천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국민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교원 공제라든가 해서 일부에 있어 공공성을 띈 목적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서부터 불법 자금, 조세 회피 지역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외 투자자, 이제는 30% 수익, 30% 수익을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30%가 그냥 증발리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해외에서 조세 피와 관련된 맵스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글세라든가 로버세 관련해서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이전에 대한 이런 계획을 마치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30% 그대로 땡겨갑니다. 아마 국민연금이라든가 KIC 같은 수익 같은데 이런 것. 자세한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의 1면 톱과 3면의 내용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보경 금감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지난주에 불법 자금 이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세 피해 얘기를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전 정부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이건 정식을 띄지 않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는 외국인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이 이렇게 국민연금 같은 사람이 해외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냐, 외환위기라든가 괜히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서머 랠리냐 베어마켓 랠리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